사막을 걸어서 트레킹하는 여러분, 덥고 목도 많이 마른데 이젠 이 멍청한 벽을 걸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막 한가운데 벽이 있다고요? 바로 사우디 북부 사막에 있는 벽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방금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었어요. 기원전 2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성벽 도시 전체가 발견됐어요. 학자들은 이곳에 약 500명의 사람들이 살았으며 1000년 동안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이 지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도시는 잘 조직되어 있었으며 생활구역, 보호용 탑과 튼튼한 성벽, 모든 종류의 일상생활을 위한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현재 알-나타라고 불리는 이 고대 도시는 기본적으로 오아시스 도시였어요. 수천 년 전 사막의 생활이 어땠을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분명히 주거구역, 공동묘지, 농경지, 심지어 마을 중심지와 같은 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죠. 카이바르 지역에서 발견된 이 오아시스 도시는 연구원들이 아라비아 북서부에서 발견한 기원전 2세기 또는 3세기의 대규모 조직적 정착지 중 최초의 도시입니다. 첫 번째 조사에 따르면 약 24,3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마을에는 주거지역, 공동묘지, 법원이 있는 법률지역 등 여러 구역이 있었습니다. 집들은 깔끔하게 일렬로 세워져 있었고 모두 작은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로들은 주거지역을 마을의 다른 지역과 분리시켜 주었죠. 당시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항상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청동기 시대에 아라비아 북서부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과 오아시스 센터가 곳곳에 있었다고 확신해요. 이 연결된 오아시스 마을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물건을 보관하고 교역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 독특한 곳이었죠. 이 도시들은 도시계획의 시작을 보여주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이미 정착을 시작하고 공동체를 보다 진지하게 조직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합니다. 연구팀은 알-나타에 약 50채의 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파헤치면 그 수는 70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3층 높이까지 올라간 집도 있다는 거예요. 주요 무역로 근처의 경사면에 세워진 이 도시는 최고의 입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의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바로 물 공급입니다. 오아시스에는 지하수원인 샘과 대수층이 있어 농사를 짓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죠. 이러한 수자원 덕분에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재배하여 마을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어요. 외벽은 누가 마을에 들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정착 생활 방식은 유목 생활에서 농경과 목축이 혼합된 농경 목축 생활 방식으로의 인상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발견은 마을 안에서 발견된 맷돌, 절구, 절구통과 같은 도구들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곡물을 갈아서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곡물, 고기, 직접 기른 동물의 우유를 먹었을 거예요. 이 놀라운 발견은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음식을 얻을 수 있었고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선진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 덕분에 고고학자들은 이제 수천 년 전의 생활상을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알-나타가 이 지역 전역에 퍼져 있는 유사한 요새화된 오아시스 도시 네트워크의 일부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연결된 유적지들은 당시 그 건조한 지역에서 무역로와 작은 정착촌이 어떻게 함께 작동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는 것은 이 최근의 발견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건 어떨까요? 고고학자들이 수중에서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보물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들은 약 1000년 전에 침몰한 이집트 해안에 잃어버린 도시 토니스 헤라클레온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도시로 2000년 재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위치를 알지 못했죠. 지금은 점점 더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번 다이빙에서는 금은보화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 파라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축복하는 의식에 사용되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심지어 아프로디테에게 헌정된 고대 그리스 신전과 아주 오래된 그리스 무기들도 발견했어요. 수석 고고학자인 프랭크 고디오는 도시를 무너뜨린 재난 속에서도 이 섬세한 유물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토니스, 헤라클리온은 지중해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중 하나였어요. 사회생활의 중심지이자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들어오는 선박의 주요 입항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수면 상승, 지진, 치명적인 해일로 인해 도시 밑의 토양은 말 그대로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지중해에 가라앉았죠. 고디오의 팀이 2000년에 발견하기 전까지는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도시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고 도시의 역사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수중 도시가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다면 아마존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곳에서의 발견은 정말 놀랍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스페인 탐험가들을 정글로 유인한 신화 속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와 같은 아마존 깊은 곳에 있는 잃어버린 도시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돌아오지 못했죠. 1900년대에 퍼시 포셋이라는 영국 탐험가가 잃어버린 도시 제트를 찾아 나섰고 그 역시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이 아마존에 잃어버린 도시가 실제했다는 증거를 찾아냈어요. 한 과학자팀은 라이더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 라이더는 기본적으로 땅에서 광선을 반사해서 두꺼운 정글을 위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볼리비아의 정글 상공을 약 200m 날아가 숨은 고대 도시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기원전 500년부터 1400년까지 그곳에 살았던 카사랍의 사람들이 건설한 거대한 도시 정착지의 유적지였습니다. 여기저기 건물 몇 채가 아니라 거대한 도심, 피라미드, 플랫폼, 도로, 운하, 뚝길이 모두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라이더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정글이 아니라 한때 크고 복잡한 도시의 본거지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고고학 연구소의 한 과학자는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고대 아마존 도시의 존재 가능성을 무시해왔지만 라이더 지도를 통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를 통해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11곳을 포함해 26곳의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란디바르와 코토카라는 두 개의 주요 도시 유적지를 발견했는데 이곳에는 거대한 해자고리, 거대한 흙으로 만든 플랫폼 건물, 높은 피라미드 등이 있었습니다. 정착지는 바퀴의 스포크처럼 뻗은 뚝길로 연결되어 주요 도시와 주변의 작은 정착지를 연결했어요. 일부 운하는 도시를 강과 큰 호수로 연결해서 물을 흐르게 하기도 했어요. 수년에 걸쳐 과학자들은 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적지를 발견했지만 밀림이 우거져 있어 이들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있다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라이더를 통해 전체 레이아웃이 생생하게 드러나면서 이 유적지들이 훨씬 더 크고 조직적인 도시 시스템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민들의 영적 신념을 상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적지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카사랍의 문화는 마야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매년 홍수와 같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에서 번성했던 사회였어요. 인근 안데스 산맥에도 기념비적인 유적지가 있지만 카사랍에는 완전히 독특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아마존에서 매우 드물게 가뭄에 대처하고 있었음을 시사해요. 사실 이러한 끔찍한 가뭄 때문에 카사랍의 사람들은 결국 기원전 1400년경에 도시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기념물을 방문했다가 이거 좀 시시하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에펠탑에 올라 경치를 보며 하품을 하는 동안 파리의 또 다른 랜드마크는 최고의 반전을 선보입니다. 콩코드 광장에는 파라오 람세스 2세의 비밀을 간직한 3300년 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돌에 새겨진 고대의 비밀 메시지가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셈이죠.
아니요, 내셔널 트레저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며 암호를 해독하는 데는 현실의 인디아나 존스가 필요했습니다. 자,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돌덩어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높이 23m에 달하는 이 거대한 화강암 기둥은 원래 이집트 룩소르에서 가져온 것으로 1836년부터 파리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상형 문자로 덮여 있고 수년 동안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그 암호를 해독하고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생각했죠. 해독할 것이 남지 않았다고요. 장 기욤 올레트 펠리티에를 소개합니다. 프랑스 이집트학자이자 암호학 전문가, 유적지 방문이 취미입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채찍 대신 돋보기와 쌍안경을 든다면 바로 이 사람일 거예요. 그는 다소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끔 오벨리스크에 올라가서 재미삼아 상형 문자를 읽는 것입니다. 네, 그는 상형 문자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 취미가 너무 사소하게 느껴지네요. 2021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오벨리스크의 비문이 주로 아문, 즉 아문라라는 신과 매우 유명한 부모인 오시리스와 이시스를 둔 메머리의 하늘신 호루스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비문을 읽던 중 올레트 펠리티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형 문자 중 일부는 단순히 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룩소르 신전 입구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었죠. 하지만 잠깐만요. 약간의 배경 이야기를 들으면 더 재밌어요. 이 오벨리스크는 단순한 정원 장식물이 아니었어요. 이 오벨리스크가 원래 서 있던 룩소르 신전과 같은 주요 신전 입구에 주로 배치되었어요. 오벨리스크는 태양신 라를 상징하며 도래에 얼어붙은 햇빛 한 줄기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라오의 신과 같은 존재와 권력을 과시하는 거대하고 신성한 느낌표였어요. 람세스 2세는 신을 기리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룩소르 입구에 이런 기둥 2개를 설치했습니다. 파리의 오벨리스크는 1830년대에 이집트의 통치자 무하마드 알리가 선물로 프랑스에 보낸 것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가 자세히 살펴봐 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벨리스크를 파리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게가 220톤이 넘는 오벨리스크는 특별히 제작된 룩소르호라는 배로 운반해야 했으니까요. 전체 운송 비용은 현대적으로 환산하면 약 250억 원에 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쌍둥이 오벨리스크가 여전히 룩소르에 서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두 구조물을 비교하여 이야기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쌍둥이 오벨리스크는 신성한 공간으로 눈과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됐습니다. 운 좋게도 장 기욤은 취미 생활을 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을 골랐어요. 오벨리스크는 다가오는 올림픽을 위해 복원 중이었죠. 공사장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오벨리스크의 꼭대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쌍안경과 사다리로 무장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기둥의 일부분을 눈높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반전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돌에 무작위로 문양을 새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멋진 암호와 상형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신성한 메시지 혹은 엘리트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수하고 암호화된 형태의 문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VIP 전용 이모티콘이죠. 일반 신전 사제는 일반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었지만 암호 상형 문자는 파라오의 측근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이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단 6명에 불과해요. 우리의 프랑스인 친구도 그중 한 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오벨리스크와 같은 기념물에 쓰인 상형 문자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장 기욤은 규칙을 깨고 위아래로 읽는 대신 가로로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200년 가까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문구와 기호라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 메시지 중 일부는 매우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오벨리스크 주변을 특정 방식으로 걸어야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3D 암호화라고 부릅니다. 오벨리스크 자체는 거대한 고대 루빅스 큐브와 같습니다.
읽는 각도에 따라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고대 이집트에서 포켓몬 카드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렌티큘러 효과와 같은 것을 발명했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에 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 메시지들은 단순히 과거의 무작위 메모가 아닙니다. 정치적 기록입니다. 한 비문은 람세스 2세를 폐위할 수 없는 신성한 인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문은 왕이 아문신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이는 단순히 왕의 선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큰 정치적 행보였다고 말합니다. 당시는 종교와 권력이 완전히 얽혀 있었기 때문에 신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과 같았어요. 트윗 대신 200톤짜리 석비를 사용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런데 람세스 2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60년 넘게 통치하며 파라오계의 비욘세와 같은 경력을 쌓았어요.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고 적어도 승리했다고 주장했고 이집트 전역의 도시, 신전, 자신의 동상을 세웠으며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 오벨리스크를 주문했을 때 그는 단순히 기념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제, 귀족, 방문 고위 인사들에게 고대 선전 전단지를 뿌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람세스 2세는 자기 홍보에 능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리브랜딩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카데쉬 전투에서 교착 상태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장했고 이집트 전역의 벽과 기념물에 승리를 새겨 넣었습니다. 룩소르 오벨리스크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거나 글을 읽을 때마다 그의 신과 같은 힘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비문들 중 일부는 축제를 위해 배를 타고 도착하는 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특정 각도에서만 읽을 수 있는 비문도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바닥에 서 있으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일강 한가운데에 서서 45도 각도로 바라보면요. 종교 행사장에 도착하는데 람세스는 신이 선택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오 라고 적힌 거대한 비문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간접적인 표현과는 좀 거리가 멀죠? 효과적일까요? 당연하죠. 어떤 메시지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한 줄에는 람세스 2세의 왕칭호가 적혀 있지만 다르게 읽으면 그가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차원 높은 브랜딩이죠. 3000년이 지난 후에도 유명세를 타는 나를 봐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이 기념비의 모든 비밀을 밝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현대적인 도구, 그리고 새로운 시각 덕분에 아직 밝혀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올레트 펠레티에의 전체 연구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가 발견한 단서들은 이미 고대 이집트 유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특히 배를 탄 귀족들이 실제로 이러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고대의 광고는 쉽지 않았습니다. 광고판의 높이가 23m라고 해도 적절한 각도와 적절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파리에 가셔서 비싼 카페오레를 마시며 오벨리스크를 바라보시게 된다면 19세기의 멋진 문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고대 이집트의 홍보 캠페인, 3D 퍼즐, 람세스 2세가 직접 만든 3300년 전의 선전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오랫동안 메시지를 숨겨왔다면 다른 유적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들고 내면의 이집트 학자를 표현해보세요. 기억하세요. 진짜 보물은 금이나 보석이 아닙니다. 돌에 새겨진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진짜 인간의 뇌입니다. 뜨거운 화산재 구름 때문에 유리로 변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는 거의 2000년 전 베수비오산이 폭발하여 폼페이, 오플론티스, 헤르쿨라네움과 같은 도시를 파괴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 특별한 뇌는 79년 헤르콜라네움에 살았던 한 청년의 것이었습니다. 헤르콜라네움은 가장 유명한 로마 시대 도시는 아니지만 1709년 베수비오 화산재 아래에서 최초로 발견된 곳입니다. 약 200년 후 고고학자들은 침대에 엎드려 있는 이 청년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연기와 화산재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은 헤르콜라네움 시민 대부분은 구조되기를 바라며 해안가로 달려갔지만 이 뇌의 주인은 결국 건물 안에 갇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덕분에 그의 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뇌가 유리로 변할 수 있을까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만 분출한 것이 아니라 굳은 용암이 흘러내리기 전에 아주 뜨거운 화산재 구름도 함께 내보냈어요. 화산 쇠설류로 알려진 이러한 유형의 용암은 섭씨 465도까지 뜨거워질 수 있는데 이는 뇌를 녹일 만큼 뜨겁지만 유리로 변할 만큼 뜨겁지는 않은 온도입니다. 하지만 화산재 구름은 섭씨 500도에서 600도 사이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유리로 바꾸려면 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냉각도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무언가가 액체로 녹을 때까지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합니다. 천천히 식히면 이 액체의 분자가 결정 모양으로 차분하게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매우 빠르게 식으면 액체가 어떤 형태로든 굳어버립니다. 마치 얼음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쟁반에 물을 붓고 냉동실에 넣으면 빨리 식기 때문에 얼음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물을 실온에 그대로 두면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은 뇌가 매우 높은 온도로 인해 녹았지만 결정화되거나 끓기 전에 매우 차가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흐름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에 충분히 뜨겁지 않았지만 화산 쇠설류가 시작되기 전에 마을에 도달한 화산재 구름은 이 과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뜨거웠고 적절한 시간에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빨랐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유리 변환에 필요한 정확한 온도를 알아내기 위해 시차 주사 열량 측정법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이 멋진 이름은 기본적으로 유리 파편을 가열하여 언제 모양이 변하기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뇌세포가 녹기 시작하려면 화산재 구름이 정확히 섭씨 510도까지 뜨거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는 건물 안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밖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었지만 건물 벽에 의해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개골이 제공한 보호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뇌는 사라져버렸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의 몸의 다른 부분은 유리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리화 과정이 일어나려면 액체가 필요합니다. 뇌는 수분과 지방이 많기 때문에 유리화 과정의 주요 후보입니다. 다른 장기에도 액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뇌만큼 보호되지 않아 열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럼 뼈는요? 뼈는 액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탄화되지 않은 뼈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뇌가 유리로 변한 모습은 화산의 차가운 용암에 의해 형성된 화산 유리의 일종인 흑요석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 유리화된 뇌를 발견한 법의학 고고학자도 처음에는 그냥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의 뼈를 연구하던 중 두개골 내부를 가득 채운 화산재 한가운데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흑요석보다 훨씬 더 부서지기 쉬웠고 일부 파편은 크기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유리를 시험실로 가져간 후에야 이것이 그 남자 뇌의 일부란 것을 알았습니다. 현미경의 도움으로 이것이 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장기를 형성하는 세포인 유기조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유기조직은 동물과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생성하는 분자인 단백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단백질이 아니었어요. 모든 장기가 다른 종류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뇌에 특화된 단백질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이 유리 안에 신경세포가 보존되어 있고 신경세포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도움이 되는 덩굴손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현미경은 또한 신경을 따라 이동하는 메시지의 속도를 높여주는 지방물질인 미엘린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존된 인간의 뇌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17세기 이래로 4,000개 이상의 뇌가 발견되었습니다. 큰 숫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장기는 사라지고 뇌만 골격에 보존된 채로 발견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인간의 뇌는 실제로 시신이 묻힌 후 가장 먼저 분해되는 기관으로 보통 액체로 변합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우연히 발견하면 보통 말라 비틀어졌거나 얼었거나 말 그대로 비누로 변해 있습니다. 사막과 같이 매우 더운 곳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뇌가 탈수될 수 있습니다. 냉동뇌는 극지방 툰드라처럼 매우 추운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뇌가 비누로 변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비누화 과정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비누를 만들려면 많은 지방과 기름이 필요하고
인간의 뇌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비누로 변한 뇌를 발견하면 매우 습하고 산소가 거의 없는 곳에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82년 건설 노동자들이 플로리다의 한 연못에서 수십 구의 인고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8,000년 전의 유골이었고 그중 91구는 뇌가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였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젤리 비누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2000년대 스페인에서는 이 비누화 과정을 통해 보존된 45명의 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연구자들이 뇌의 화학 성분과 사망 당시의 기상 조건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터키에서 도시에 대한 공격을 피하려던 중년 남성과 10대 3,700년 된 두 개의 뇌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뜨거운 물로 인해 뇌가 수치로 변했습니다. 두개골이 이 상태의 뇌를 보존하고 있었지만 가열과 냉각 과정이 뇌를 유리화할 만큼 강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자연적으로 유리로 변한 뇌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치 유니콘을 발견한 것과 비슷하지만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과학자들에게 인간의 뇌를 보존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뇌를 유리로 만들고 수천 년 동안 보존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한 자연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도 모르게 과학에 기여한 이 청년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는 자신의 뇌가 언젠가 획기적인 발견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작은 초록색 인간으로 보이는 외계인이 실제로는 매우 평범한 지구인처럼 보이고 유럽에서 추위를 느낀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곳은 이베리아 반도고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베리아 문명이 빌레나의 보물이라고 부르는 가장 중요한 유물 중 일부는 운석에서 나온 금속으로 지구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이 유물 자체는 그릇, 병, 팔찌 등 59개의 다양한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B자 패턴이 있는 건가요? 총 무게는 약 9kg이며 이 중 8kg은 23.5캐럿 금입니다. 금속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23K 금은 순도 95.8%이므로 23.5K는 훨씬 더 순도가 높습니다. 나머지 비율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되어 귀중한 합금의 강도와 내구성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세트에는 은, 철, 호박도 있었습니다. 유물은 꽤 간단할 수도 있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기꾼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이 연철 팔찌와 이 속이 빈 반구를 보세요. 보이세요? 반구의 녹슨 선과 팔찌의 전체적인 이상한 색상이 눈에 띄는 이유는 다른 모든 부분이 순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963년 한 연구원이 반짝이는 그릇과 병들 사이에서 어두운 납 금속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속은 일부 영역에서 반짝이고 대부분 금이 간 철처럼 보이는 산화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참고로 금은 보통 이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금은 모든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가장 낮은 금속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녹은 물론 변색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의심스러운 철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분자의 질량 대 전하 비율을 확인하는 질량 분석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철의 니켈이 운석 철에서 발견되는 니켈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팔찌와 반구는 외계에서 온 거예요. 이 보물의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절기 시대의 시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정확한 연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의심스럽진 않더라도 이상하긴 하겠죠. 자, 여기 3시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성돼요. 석기시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니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동기시대는 구리와 주석을 결합하면 두 금속이 독립적일 때보다 더 튼튼한 소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도구와 무기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지만 두 가지 뛰어난 발명품은 문자체계와 바퀴였습니다. 그리고 절기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시기는 철을 일상생활에 천천히 도입하는 시기였죠. 철은 청동보다 멋진 디자인으로 성형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특히 강철로 변형된 철은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었죠. 도구는 청동에 비해 더 가볍고 더 저렴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보물이 기원전 아르가릭 시대 이후인지 아니면 청동기 시대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는 이 유물이 기원전 1400에서 1200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이 유물들이 만들어진 지 약 500년 후에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고 고대 장인들은 약 100만 년 전에 지구에 상륙한 금속을 다루는 방법을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날짜는 설명하기 정말 어렵지만 장인 정신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있습니다. 금속 세공인들은 단순히 떨어진 운석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운석을 잘 연구하고 그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알아냈을 것이고 이 외계 금속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된 후에는 유물을 장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한 장인 정신에 기여한 페니키아인들도 있었죠. 페니키아인들이 반도에 정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베리아 민족이 금속을 가공하고 도자기를 만들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금속 가공 기술이 등장하고 물레가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베리아 유물의 외계 기원을 알아냈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현대 언어에는 항상 원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의 경우 라틴어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베리아어는 현대 스페인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왜 스페인어는 이베리아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날 이베리어와 비슷한 언어는 없지만 바스크어만 이베리어와 비슷한 이유는 두 언어의 숫자 체계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유사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스크어는 다른 알려진 언어와 관련이 없는 언어, 즉 유럽에서 유일하게 분리된 언어로 분류됩니다. 이베리어는 분류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이베리어로 쓰인 문자는 다양하게 해독되었지만 언어 자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알파벳을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알파벳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 잠깐만요. 이건 좀 무리일지도 몰라요. 페니키아인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왔을 때 이베리아인들을 위해 그들의 알파벳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베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자 체계를 그대로 베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테니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될 때까지 수정했을 거예요. 그냥 영감을 받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고 해두죠. 언어학자들은 대부분의 문자가 어떻게 들리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베리아어를 번역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이베리아어는 인도 유럽어가 아닌 언어이며 2000년 전에 사라졌고 우리를 도와줄 유사한 언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무덤, 동전, 도자기, 납접시, 심지어 동굴 벽 조각에서 2000개 이상의 이베리아 비문이 발견되었지만 몇 개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그 의미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이 위대한 사상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남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베리아 문화에는 재능 있는 장인들이 만든 놀라운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속 공예와 도자기뿐만 아니라 섬세한 조각품, 직물, 장신구 및 기타 개인 장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사치품을 만드는 데 대농민 계층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이베리아 사회의 중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농사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쪽에서는 곡물 재배에 주력했고 발렌시아에서는 올리브 오일과 기타 농업에 집중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동물을 기르는 것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필수적인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농업 자원을 통제하고 장인들을 고용한 이베리아 사회의 상류층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는 페니키아인들과 교역하고 화려한 사치품을 즐기며 부유한 삶을 살던 이베리아의 왕자 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트 계층은 매장 관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장은 이베리아 사람들의 장례 방식이었으며 부유한 사람들의 묘지에는 부자들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호화로운 물품과 장례용 조각품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흥미롭게도 기원전 6세기부터 눈에 띄게 매장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러한 정교한 장례 풍습이
소수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부, 장인, 군인, 노동자와 같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운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꽤 발전된 문명이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구자들은 대규모 지진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0년 전 영국의 대형 선박인 런던호가 템즈강 하구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비극으로 선원들과 그들의 동료들을 포함해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과학자들은 마침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이버들은 우연히 배에서 매우 잘 보존된 청동 대포를 발견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미사와 점토 속에 묻혀있던 이 대포에 모든 해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런던호는 영연방 해군을 위해 건조된 군함이었어요. 1656년 6월에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배는 1660년 찰스 2세를 데려와 왕위에 복귀시키기 위해 네덜란드로 향하는 호송대의 일원으로 영국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5년 후인 1665년 3월에는 채텀에서 호프까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존 로슨 제독은 배를 바다로 운전해 나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노어호의 부표에 도착하기 직전에 갑자기 화약이 배에서 폭발했습니다. 원형 하우스와 마차에 타고 있던 25명 정도는 살아남았지만 300명 이상이 익사했습니다. 배는 두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알링턴 백작 헨리 베넷은 이 모든 일이 배에 있던 값싸고 질 낮은 화약 때문에 일어났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당시 전문가들이 난파선을 조사한 결과 대포는 인양할 수 있지만 배 자체는 완전히 손실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1679년 누군가가 대포 일부를 회수했을 때 전혀 관련이 없는 빚을 갚는 데 사용하려 했다는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2005년 다이버들이 런던호를 재발견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항만 당국은 항로를 옮기고 고고학자 팀이 탐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난파선은 영국 해군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템즈 강 어귀의 시야는 끔찍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 46cm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고 거대한 화물선이 끊임없이 지나가는 바쁜 선박 항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대포가 갑자기 진흙 깊숙이 박힌 채 나타난다는 건 조건이 절대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물을 영연방시대의 것으로 추정하며 길이가 약 2.5m 정도인 중간 크기라고 말합니다. 런던호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특수 세트의 일부로 배의 하갑판에 설치되었습니다. 런던호의 모든 함포는 해군 역사상 각기 다른 국가와 다른 시대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함포가 유일무이한 것이었습니다. 대형 대포는 엄청난 양의 청동이나 철이 필요하고 일일이 주조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희귀하고 제작 비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종종 납포한 라이벌 함선이나 오래된 난파선, 퇴역한 선박에서 대포를 가져왔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과학자들이 런던 탐사의 미스테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품은 가죽 신발, 악기 조각, 나무 도구, 밧줄, 나침반 등입니다. 이 모든 유물들은 이들에게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파이프와 양초가 더 큰 폭발을 일으킨 화염의 근원일 수 있다고 합니다. 런던에서 남동쪽으로 약 96km 떨어진 영국 남동부 인근에 침수된 채석장에서 일부 작업자들이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해안선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희귀한 엘리자베스 시대 선박의 잔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1500년대 후반에 배를 발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선박이 거의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유적지를 연구하면 과학자들이 영국이 유럽 무역의 주역이 되었던 역사상 중요한 시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채석장은 바다에서 약 305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1500년대에는 실제로 해안선의 일부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배가 바위가 많은 고대에서 난파했거나 더 이상 항해하기에는 너무 손상되어 누군가 그곳에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배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지만 100개가 넘는 나무 선체 조각을 연구하고 나이테를 판독한 결과 1558년에서 1580년 사이에 베어낸 영국 참나무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당시 북유럽은 널빤지를 물고기 비늘처럼 겹쳐서 만드는 기존의 클링커 방식에서 널빤지를 매끄럽고 평평하게 만들어 내부 프레임에 못을 박는 지중해의 카벨 스타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보통 공기나 물에 노출되면 꽤 빨리 썩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없는 두꺼운 진흙이나 미사층 아래에 묻혀 있다면 수세기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난파선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연구팀은 레이저 스캐닝과 디지털 사진을 사용하여 난파선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끝나면 채석장 호수의 미사 아래에 목재를 매립하여 배가 앞으로 몇 세기 동안 안전하게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고고학팀이 예상치 못한 장소, 즉 평평한 들판에서 배를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젤 마운드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사실 바이킹이 직접 만든 거대한 매장 기념비입니다. 밭을 소유한 농부는 배수로를 파고 싶었지만 먼저 지하에 중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트랙터와 같은 차량에 부착된 고해상도 지오 레이더를 사용했습니다. 이 지역을 스캔한 결과 이전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고분이 최소 8기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분 중 하나 아래에서 레이더가 배의 윤곽을 포착했습니다. 바이킹 시대에는 배가 매우 귀중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과 함께 묻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노르웨이 전역에서 단 3건의 배 매장지를 발견했으며 이번 발견은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연구팀은 이 배가 기원전 500년에서 1000년 사이의 바이킹 시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위에 매장지가 평평해졌기 때문에 배는 이제 지상에서 0.5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표면과 매우 가깝죠. 배의 길이는 약 20m이며 레이더를 통해 용골과 바닥판과 같은 부분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비침습적 도구를 사용하여 더 많은 것을 탐사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수로 유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필요하다면 발굴을 시작할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멀리 떨어진 나미비아 사막에서 보석을 찾던 광부가 우연히 500년 가까이 된 전설적인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광부들은 고고학자를 불러 확인한 결과 1500년대에 미스테리하게 사라진 포르투갈의 무역선의 잔해인 봄 지저스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봄 지저스는 보물을 가득 싣고 리스본을 떠나 인도를 향했지만 아프리카 남단 어딘가에서 잔인한 폭풍에 나미비아 해안에 부딪혔습니다. 배는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고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난파선을 탐사하던 중 해안가에 흩어진 배의 일부가 두꺼운 모래 아래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덕분에 썩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체가 부서지면서 선장의 가슴에서 물속으로 쏟아져 나온 40톤이 넘는 보물도 발견했습니다. 대포, 칼, 직물, 선원들이 항해에 사용했던 도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총 무게가 16에서 17톤에 달하는 단단한 금속 조각, 1845개의 구리 덩어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유물들에 찍혀있는 오래된 상표를 판독하여 독일의 거대 무역회사에서 만든 것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베니스, 프랑스, 무어주 등 전 세계에서 온 2000여 개의 금화와 은화, 그리고 약 2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코끼리 엄니 105개라는 진짜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 상아들은 보석이나 고급 조각품과 같은 명품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나중에 DNA 검사 결과 상아는 서아프리카 숲과 사바나 코끼리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뼈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원들이 탈출에 성공했거나 바다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듄 세트장이 아니라 니제르의 실제 사막 도시입니다.
자도는 유목민인 사오족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금과 점토로 만든 요새화된 집 크사르로 가득하고 거대한 벽과 비밀 통로가 있어요. 사막 깊숙이 위치한 이곳은 한때 사하라 횡단 캐러밴의 중요한 기착지였지만 지금은 밀수꾼과 산적의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위험성 때문에 2000년 이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크사르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래의 움직임에 따라 고대 유적지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면서 사막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결 터널에 대해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용암 터널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 지하 통로는 녹은 용암이 식을 때 형성되어 연구원들은 고대 유목민들이 혹독한 사막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터널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터널을 발굴하는 동안 유물, 암벽화, 골격을 발견했는데요. 예술품과 동물뼈를 통해 터널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양과 염소, 목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 그룹이 터널에서 오랫동안 살았는지 아니면 임시 피난처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아직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수천 년 동안 서 있었지만 여전히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수 스캐닝 기술을 사용하여 고대 매장지 아래 숨겨진 2개의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얕은 L자형 구조물이며 그 아래에는 마지막 안식처나 방으로 추정되는 훨씬 더 큰 공간이 있어요. 작은 구조물은 일부러 모래로 채워졌고 더 깊은 구조물은 빈 방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두 구조물이 비밀의 방으로 통하는 입구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뉴스예요. 세계는 고대 문자로 가득하지만 바시플레미 비문의 미스테리처럼 비밀을 절대 밝히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조지아의 한 호수에서 건져 올린 이 특이한 돌은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기호로 덮여 있습니다. 현대기술로 무장한 전문가들은 완전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석판은 책 한 권 정도의 크기로 표면에 60개의 기호가 조심스럽게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중 39개는 알려진 어떤 언어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중동, 인도, 이집트 등 고대 문명의 문자와 비슷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건 없습니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석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퍼즐의 한 조각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가짜를 배제하기 위해 석판을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석판이 매우 단단한 지어감석인 수포성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양을 새긴 사람이 누구든 정말 숙련된 기술자였을 거예요. 비슷한 고고학적 발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이 석판이 청동기 후기 또는 초기 철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천 년 전의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해요. 일부 기호는 반복되는데 이는 숫자일 수 있어요. 재고 목록, 전투기록, 신에게 바치는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암호를 풀기 전까지는 바시플레미 비문은 역사 속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노아 문명의 원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파이스토스 원반은 미노아 문명에서 발견된 가장 미스테리한 유물 중 하나예요. 1908년에 발견된 15cm 크기의 이 점토 물체에는 아직 아무도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이상한 나선형 표시가 있어요. 원반의 양면에는 사람과 동물부터 도구와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241개의 기호가 새겨져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문양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초기 형태의 그리스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문이나 찬송가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아나톨리아의 왕이 그리스 통치자에게 보낸 편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누가 가장 먼저 알아낼지 지켜볼까요? 고고학자 사무실에서는 2000년 된 대리석 머리처럼 큰 것을 발견하는 날은 언제나 즐거운 날입니다. 프랑스의 한 고고학 조사단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오래된 중세주택을 발굴하던 중 병든 노인을 묘사한 조각상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기 전 마지막 이집트 왕조의 것으로 발견된 장소는 클레오파트라와 마크 안토니우스 같은 인물과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고고학자들에게는 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작은 유물이라도 큰 의미가 있어요. 루시에 대해 들어보셨죠? 우리 인류의 초기 조상이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예요. 과학자들이 탄자니아 어딘가에서 이 종의 발자국 일부를 발견했어요. 라에톨리 발자국이라고 불리는 이 발자국은 300만 년이 넘은 것입니다. 이 흔적은 27m 길이의 약 70개의 발자국이 있는데 초기 인류가 젖은 화산재 위를 걸었을 때 남긴 발자국이에요. 멋진 점은 이 초기 인류가 유인원처럼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라 이미 우리처럼 두 발로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발자국의 간격이 촘촘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보다 다리가 짧고 보폭이 더 짧았을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한 사원에서 매와 두 신비한 신을 모신 특이한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한 신은 매의 머리를 하고 있었고 다른 신은 태양 원반과 소 뿔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발견은 여기서 머리를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구였습니다. 신전의 중심에는 매의 머리를 가진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추정되는 머리 없는 매 15마리가 받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한 가지 설에 따르면 새들은 돌에 새겨진 이상한 규칙에 따라 깃털을 뽑기 위해 먼저 삶은 다음 신전에 놓였다고 해요. 고고학자들은 근처에서 33cm 길이의 철제 작살도 발견했어요. 이 신전의 진정한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물고기, 포유류, 새 알의 흔적도 발견되어 제사를 지냈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하토르를 만나보세요. 과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모성, 음악, 노래의 신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목조 조각상은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저 아름다운 유물로만 여겨졌어요. 전문가들은 엑스레이 기계를 사용하여 동상 내부에서 어깨와 왼쪽 다리를 연결하는 도르래와 축이 있는 기계 작동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작동하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3천만 년 전의 공학적 경이로움이에요. 이 조각상은 기원전 1800년경 이집트 중왕국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첨단 디자인으로 인해 19세기 오토마타와 종종 비교되기도 해요. 이 조각상은 종교 의식에 사용되었으며 춤과 음악에서 하토르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쿠웨이트 북부에서 쿠웨이트 폴란드 팀이 7500년 된 신비한 조각상을 발견하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각상은 길쭉한 두개골에 입이 없고 눈은 좁으며 코는 납작한 것이 특징이에요. 이 조각상은 뱀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이름을 딴 오피디아 조각상으로 도자기 기술로 유명한 우바이두 문명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돼요. 이 이상한 조각상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의식이나 상징적 관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집이나 마지막 안식처에서 발견된 이 조각상들이 중요한 문화적 신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쭉한 두개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를 언급할 수 없어요. 페루의 사막에서 연구원들은 5개의 고대 두개골을 발견했는데 그중 부자연스럽게 길쭉한 두개골이 2개나 있었습니다. 머리 모양을 바꾸는 것은 많은 문화권에서 흔한 일이지만 이 두개골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지 전설에는 강력한 신들에 의해 지하로 추방된 신비한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개골이 바로 이 종족을 상징한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일종의 유전적 기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유아의 두개골을 발견한 후 확인됐습니다.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발견됐을지도 모릅니다. 2명의 연구원이 쿠바 연안에서 작업하던 중 고대 수몰 도시처럼 보이는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약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날에는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당국이 이 연구 결과를 1급 기밀실에 가둬두고 아무도 알면 안 된다고 결정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해양 엔지니어인 폴리나 젤린스키와 그녀의 남편 볼 바인즈비그는 쿠바 서부 해안의 바다를 탐사하기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2가지 주요 목표는 금이나 보석과 같은 보물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오래된 난파선을 찾는 것과
수중 깊은 곳에 매장된 귀중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장비는 음향 기반 레이더와 같습니다. 수중으로 음파를 내보내고 그 음파가 침몰한 배와 같은 물체에 부딪히면 다시 반사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에코를 듣는 것만으로 물체가 어디에 얼마나 멀리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 장비로 해저 650m 아래에서 해저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금이나 석유보다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죠. 돌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돌이 아니라 거대하고 완벽하게 배열된 돌이었어요. 마치 치첸이차에 있는 피라미드의 미니 버전과도 같았죠. 게다가 수많은 작은 치첸이차가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네, 그들은 목격했어요. 아니, 적어도 그랬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소나는 카메라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중에서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실제 사진을 찍지는 않아요. 소나는 소리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흐릿한 흑백 스케치처럼 윤곽선이나 모양에 불과합니다.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보여주지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장비는 완벽하게 조직된 석조 구조물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일종의 도시개발 현장처럼 보였죠. 그냥 아무렇게나 놓인 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체계적이고 대칭을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아 보였죠. 이 발견은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문명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더 많은 증거를 먼저 찾지 않고 발표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장소에 다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중 원격 조종 차량을 내려보내 실제로 바다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로봇은 기본적으로 수중 카메라맨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저 아래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매끄러운 화강암 블록으로 만들어진 고대 도시처럼 보였죠. 이 바위들은 약 2.5m, 3m 정도였습니다. 일부는 피라미드 모양이었고 다른 일부는 원형이었어요. 어떤 것은 일부러 잘라내서 쌓아 올린 것처럼 보였고 어떤 것은 다른 것과 분리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마치 복도와 방의 윤곽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수중 사막 한가운데서 커다란 건물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젤리츠키는 이 이미지로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 놀라운 구조물이 거대한 도심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강조하는데 그건 그녀의 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부부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조물이 아마도 6,000년 전에 지어졌을 것이며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고대 문명이자 고도의 신전으로 유명한 마야 문명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기도 하죠. 이 연구는 또한 이 구조물들이 수천 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명의 것일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문명은 한때 큐바와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잇는 161km의 육교에서 번성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후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단층이 지표 아래로 이동하면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리 전체가 파괴되었어요. 육지는 바다에 삼켜져 결국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죠. 그리고 이 문명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유명한 아틀란티스 신화와의 연관성은 언론을 완전히 매료시켰고 뉴스 웹사이트는 잃어버린 카리브해의 도시 발견, 쿠바에서 아틀란티스 발견 등의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틀란티스일까요? 초고도 문명으로 추정되는 사라진 문명의 유적을 드디어 발견한 걸까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과학계의 일부는 이 이야기를 그다지 믿지 않았습니다. 첫째, 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명이 적어도 6,000년 전에 이곳에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럽 고고학자들은 소나를 사용해 발견한 돌이 완벽하게 조각된 화강암이 아닌 천연 석회암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너무 깊었습니다. 지각 단층이 열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는 이론이 있긴 하지만 도시 전체가 어떻게 그렇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비교를 위해 수몰된 실제 고대 이집트 항구 도시인 헤라클레시온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심은 약 5.8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수심 610에서 750m에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사람들은 그러한 석조 구조물이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깊이까지 가라앉는데 약 5만 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토록 오래전에 어떤 문명도 그러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젤스키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이 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는지 설명하기 위해 단층 이론을 여전히 믿었습니다. 지구 지각판의 큰 움직임 뒤에는 보통 화산이나 지진과 같은 현상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그녀에 따르면 이는 강력한 사건이며 섬의 침몰은 정말 빠르게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이 지진 이론은 해저에 있는 거석 중 일부는 체계적으로 보이는 반면 다른 거석은 그렇지 않은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특수 설계된 로봇이 다시 내려가 암석과 퇴적물의 샘플을 채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암석의 연대를 파악할 수 있고 조각이나 조각품, 유물 등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물을 시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은 화강암처럼 보였고 화강암을 그렇게 깊은 수중에서 시추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요. 어쩌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대대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나 연구가 보고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국이 1급 비밀을 지키고 싶어 일부러 이야기를 비공개로 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 수중도시가 어떤 높은 외계 존재에 의해 건설된 것처럼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 그래 저건 분명 잃어버린 도시다 라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자연이 그렇게 대칭적인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자연적인 설명이나 적어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자연적 설명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설명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은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직히 너무 완벽해서 자연스럽지 않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약합니다. 전문가들이 실제로 가라앉은 도시라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후속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은 잦아들고 이야기는 사라지고 현장은 다시 침묵 속에 잠겼어요.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한 쿠바 해안의 수중 지층의 실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고고학이 깨어나 역사를 바꾸는 발견으로 뉴스를 장식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아이오와주에서 공룡 화석을 발굴한 것부터 고대 바빌로니아 문헌의 나쁜 소식을 번역하는 것까지 역사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그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은 도시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발견 중 일부는 황금 발찌를 차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나 두려움에 떨며 포옹하는 두 자매의 모습처럼 가슴 아픈 모습이었죠. 적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4년 첨단 DNA 검사는 이러한 오랜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황금 팔찌의 집의 어머니는 사실 30캐럿짜리 화려한 팔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의 혈연도 아니었습니다. 두 자매는요, DNA 분석 결과 한 명은 실제로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다고 하면 고대 바빌론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계시가 나옵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은 끔찍한 소식의 전령으로 밝혀진 4000년 전의 텍스트를 번역했습니다. 번역된 이 특정 텍스트는 현대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 근처 도시인 시퍼르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월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월식은 경고였습니다. 월식은 홍수와 기근부터 왕국의 혼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사제를 불러 의식을 거행하거나 신탁의 조언을 구하는 등 이러한 나쁜 징조를 취소하는 영리한 방법도 생각해냈습니다. 고대 점성가들은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별을 관측하는 것만이 아니라 왕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최초의 황제였으니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죠. 고고학자들은 이미 그가 파티를 열었던 별장의 유적을 발견했는데 이제 그의 마지막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나폴리 근처의 한 곳에서 빌라 아래에 묻힌 오래된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식 난방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따뜻한 목욕을 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대 항아리로 가득 찬 선반을 발견했는데 이 유적지가 나중에 신전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곳이
아우구스투스의 마지막 집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확인된다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대 로마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면 페루의 유명한 나스카 라인도 숨겨진 세부 사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거대한 지형 문자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연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과학자들은 391km의 지형을 스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훈련시켰습니다. AI의 도움으로 라마, 막대 인간 모양, 이상한 머리 등 300개가 넘는 새로운 모티브를 찾아냈죠. 원래 베스비오산에서 불에 탄 두루마리를 해독하기 위해 개발된 이 알고리즘은 현재까지 알려진 상형 문자의 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과거가 디지털로 크게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한편 불가리아에서는 고고학자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바로 하수구였습니다. 2024년 연구자들은 그리스 여행자와 무역의 신 헤르메스의 대리석 조각상이 거의 온전한 상태로 흙층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기 388년 지진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 손상된 후 안전을 위해 이곳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이교는 쇠퇴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부상하던 시기였어요. 많은 이교도 우상이 파괴되었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신상을 지하에 숨겨서 몰래 보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템즈강 바닥을 뒤지는 것은 침대 밑을 뒤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강 바닥에는 전설적인 서체를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버려진 보물이 모여 있습니다. 1900년대 초 두 남자가 책 인쇄용 서체인 도브스 서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한 사람이 모든 금속 글자를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한 세기 후인 2014년 서체를 되살리려는 한 디자이너가 잃어버린 글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0분 만에 그는 글자를 발견했어요. 다이버들의 도움으로 더 많은 글자가 발견되었고 오늘날 잃어버린 글자 중 일부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조용한 곳이지만 1만 3천 년 전에 거대한 마스토돈 골격이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됐습니다. 2022년 한 연구원이 선사시대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대퇴골 사진을 한 장 받았습니다. 발굴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2년이 걸렸지만 고고학자들은 2024년 마침내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10일간의 작업 끝에 잘 보존된 마스토돈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중서부주에서는 최초로 발견이었죠. 이 발견은 영화에 등장하는 고대 요르단 도시 페트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인디아나 존스도 질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페트라의 재무부 아래에서 철과 청동, 유물과 함께 최소 12구의 해골이 들어있는 2000년 된 방을 발견했습니다. 나베테아인들이 만든 이 방은 대부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들의 사후 세계 관습을 재조명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해골 중 한 명이 움켜진 도자기 성배였어요. 페루에서 고고학자들은 페루의 역사를 뒤집는 획기적인 발견을 했는데 바로 여성 통치자였습니다. 1600년 전에 파나마르카 유적지에서 과학자들은 화려한 벽화로 장식된 왕좌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이 벽화에는 물레를 돌리고 직조를 하는 여성, 왕관을 쓰고 있는 남성, 심지어 왕관을 쓴 여성이 새와 대화하는 모습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발견은 모체족 여성들이 단순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작은 집은 주로 현대적 개념이지만 고고학자들은 고대 폼페이에서 작은 집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웅장한 아트리움이 있던 전통적인 로마 주택과 달리 이 집에는 아트리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예술성으로 보완했죠. 내부에서 과학자들은 맹금류, 참새, 뱀, 식물로 장식된 페인트 칠한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제단에는 램프와 향로와 같은 의식용품이 놓여 있었고 향기로운 허브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2021년 발티에를 스캔하던 연구원들은 파도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돌담을 발견했습니다. 2.41km에 달하는 이 블링커월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구조물일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 20m 아래에 위치한 이 돌담은 300개의 거대한 바위 사이에 약 1,400개의 작은 돌을 쌓아 만든 것으로 바위의 일부는 무게가 최대 142톤에 달합니다.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블링커벌은 스톤헨지와 프랑스의 카르낙스톤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이 지역이 육지였던 시절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순록 사냥 도구로 사용되어 사냥꾼이 공격할 수 있도록 호수로 동물을 유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아비도스 지역에서 발견된 화강암 석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대 이집트의 중요한 두 인물의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통치자 중 한 명인 파라오 람세스 2세 석관의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연구원이 석판에서 람세스 2세의 이름이 새겨진 특별한 조각을 발견했어요. 람세스는 오래전에 이집트를 통치했고 그가 죽은 후 무덤이 약탈당해 시신과 유품이 몇 차례 옮겨졌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람세스의 무덤이 도굴된 후 그의 물건 중 일부가 다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또한 고대 이집트 무덤이 종종 약탈당했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재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최근 영국 노턴 디즈니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턴 디즈니 역사 및 고고학 그룹의 자원봉사자가 고대 동전과 브로치를 찾던 중 신비한 로마 12면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12개의 오각형 면을 가진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진 이 작고 속이 빈 물체는 1700년 동안 묻혀 있었지만 놀랍게도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이 기이한 물체가 30개 이상 발견되었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측정 도구나 달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의식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턴 디즈니 그룹은 많은 12면체들이 일상적인 사용으로 마모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식을 위한 상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스톤헨지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들어보셨겠죠. 누군가가 영국의 한 평원에 신비롭게 원을 그리며 쌓아 올린 커다란 바위 정도? 하지만 만약 영국의 스톤헨지가 다른 기념물의 복제품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스톤헨지를 만든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와 다른 곳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모방한 것일 수도 있죠. 연구원들이 미시간 호수의 물속에서 또 다른 스톤헨지를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호수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의 집합체입니다. 수많은 실종, 비행기 추락에 이어 이번엔 이런 일까지. 스톤헨지처럼 기묘하게 생긴 고대 수중 기념물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깊이 파헤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방식으로 배열된 거대한 돌들의 고리. 사람들은 수면 12m 아래에 있는 바깥쪽 원과 안쪽 원 두 개의 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쌓인 돌무더기가 아니었어요. 이 돌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그들은 9,000년이 넘은 구조물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미시간 호수 아래에 있는 이 스톤헨지는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스톤헨지 자체보다 약 4,000년이나 더 오래됐어요. 이 모든 정보는 노스웨스턴 미시간 대학교의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발견하기 전이었어요. 돌 중 하나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마스토돈의 암각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스토돈은 현대 코끼리의 조상처럼 생겼지만 만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멸종된 동물이에요. 따라서 이 수중 스톤헨지를 만든 사람은 이 동물이 지구를 돌아다녔을 당시에도 살아 있었어야 해요. 이 발견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대체 왜 호수 바닥에 돌을 깔기 위해 이 모든 수고를 감수했을까요? 글쎄요, 우선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죠. 과학자들은 당시 미시간 호수의 물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고 생각해요. 둘째, 퍼스트 네이션 원주민의 조상들의 관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한 교수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는 돌이 일종의 선사시대 사냥 덫을 형성했다고 제안했어요. 초기 사냥꾼들이 방금 이야기한 바위 조각의 마스토돈과 같은 대형 동물을 몰기 위해 원형 지형을 이동 통로로 사용했다고 믿죠. 이 거대한 동물들을 더 촘촘한 원형으로 모으면 더 쉽게 사냥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이론을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원이 더 깊고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아니시나베 부족과 같은 현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 따르면 돌은 단순한 돌 그 이상이에요. 돌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지구와 모든 생명체와의 연결을 상징해요. 아니시나베 커뮤니티의 한 장로는 이 돌들이 조상들의 땅과 생명체를 기리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신성한 돌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돌 형성을 깊은 곳에서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 12m 정도요. 하지만 사실 그게 문제예요. 수중이라는 사실 때문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우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고고학 도구는 모든 것이 물에 잠기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유적지의 3D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스테레오 사진 측량과 같은 유망한 신기술은 과학자들이 석굴을 더 면밀히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연구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 미스테리가 언제 끝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시간 호수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의 핫스팟입니다. 호수 바닥에는 튼튼한 미국 스쿠너선인 토마스 흉호와 같은 난파선이 가득해요. 또한 1950년대에 사라진 노스웨스트 항공 2501 비행기와 같이 이 지역을 비행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비행기의 잔해가 수거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을 미시간호 삼각지대라고 부르며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호수의 면적은 57,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데 이는 아일랜드의 3분의 2에 달하는 크기예요. 2024년 과학자들은 미시간 호수의 또 다른 미스테리 중 하나인 마가렛 뮤어 스쿠너의 난파선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39.5m 길이의 이 범선은 130여 년 전에 침몰했습니다. 이 발견은 위스콘신 수중 고고학 협회 WUAA가 최근 발표했는데 연구팀은 위스콘신주 알고마 해안에서 수면 15m 아래에 있는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1872년에 건조된 마가렛 뮤어호는 오데오를 가로질러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3개의 돛대를 가진 스쿠너였습니다. 마지막 항해는 소금을 대량으로 싣고 미시간주 베이시티를 출발하여 일리노이주 사우스 시카고로 향하는 정기 항해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893년 9월 30일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뮤어호가 현재 알고마로 알려진 아나피 마을에 가까워졌을 때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배는 빠르게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선원들에게 배를 버리라고 명령했고 다행히도 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이 난파선은 호수 바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 위치는 미스테리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연구와 고해상도 음파 탐지기를 결합한 덕분에 작년 5월 WUAA 수색대원들은 마침내 이 배를 발견했습니다. 이 난파선은 갑판과 장비의 일부가 여전히 보이는 등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호수에서 연구원들은 또 다른 인상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메디슨 근처의 맨도타 호수 바닥에서 11개의 고대 카누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중 가장 오래된 카누가 기원전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현재의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전형적인 중서부 고속도로에서 픽업 트럭을 많이 볼 수 있다면 고대에는 카누만 볼 수 있었어요. 카누는 원주민 문화권의 주요 교통수단이었어요. 깊은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물품을 거래하고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발견에 흥분한 이유는 당시 이 지역에서 카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지역에 거주했던 지역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이 흥미로운 발견은 위스콘신 역사학회에서 2024년 5월에 발표했습니다. 약 120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카누는 2021년에 호수에서 인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두 번째 카누가 발굴됐습니다. 지금 잠수부들은 오래전에 물에 잠겼던 고대 해안선을 따라 최소 11개의 카누를 더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이 카누가 겨울에 얼거나 뒤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라앉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은 장소에 보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더 큰 정착지의 작은 일부일 수도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호수 물속에 고대 마을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요.
다이버들은 이미 낚시에 사용되는 그물 싱커와 같은 석기 도구를 발견했지만 마을 자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데오가 모든 천둥을 훔치는 경우는 많지만 과학자들은 멘도타와 같은 작은 호수에도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해요. 위스콘신 역사학회는 원주민과 긴밀히 협력해서 호수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스위스 콘스탄스 호수 아래에 세 번째 스톤헨지가 있다는 제 말을 믿으셔야 할 것 같아요. 스톤헨지의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고학자들은 호수 아래에서 170개의 인공돌로 만든 캐언을 발견한 2015년에 이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여러 마을의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캐언즈 유적지는 아마도 어떤 집단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부는 폭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고 최대 2미터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 유적지가 약 5,500년 전, 즉 최초의 스톤헨지가 건설되던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유적지를 서로 연결하는 몇 가지 사실은 건설 날짜뿐만 아니라 원형으로 지어진 석조 기념물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유적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패턴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처음에는 우주공간, 그 다음에는 해저를 탐험했죠. 하지만 우리가 정복하고자 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를 딥 프론티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의 중심부까지 얼마나 내려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60년대에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깊은 인공구멍을 파려고 시도했어요. 이를 통해 북극권 깊숙이 들어가게 됐죠. 이후 슈퍼딥 시추공으로 알려진 이 시추공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인공지점으로 수심 12,264m에 달합니다. 지각을 이렇게 뚫는데 20년이 걸렸고 연구원들은 멘틀까지 가는 길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지구의 간단한 해부학입니다. 지구가 양파라면 지각은 이 양파의 두꺼운 껍질과 같아요. 이 부분은 두께가 40km에 불과해요. 그 너머에는 2896km 깊이의 멘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구의 중심에는 내부와 외부의 두 층으로 구성된 핵이 있습니다. 이제 지구상에서 지각이 가장 얇은 곳이 어디일지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해저입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해저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프로젝트 모홀로 이어졌습니다. 1961년에 시작되었지만 해저에 깊은 구멍을 뚫는 기술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즉흥적인 방법을 써야 했죠. 그들은 드릴십의 측면을 따라 프로펠러 시스템을 설치해서 드릴십이 구멍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어요. 주요 과제는 가능한 한 수직으로 드릴링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깊은 구멍이 깊은 미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콜라 슈퍼딥 시추공 프로젝트와 모홀 프로젝트는 몇 년 후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하에 꽤 깊은 곳을 만들어 왔습니다. 1963년 터키의 한 남성이 지하실을 개선하기 위해 쇠망치를 휘두르다가 터널을 발견했어요. 그 터널 입구는 여러 개의 홀과 방을 연결하는 더 많은 계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데링쿠유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사라졌던 이 도시는 높이 18층, 깊이 61m에 달했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였으며 터키의 카파도키아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파도키아에는 수백 개의 지하 주거지가 있습니다. 이 지하 도시 중 40개는 최소 2층 높이에요. 하지만 데링쿠유만큼 거대한 도시는 없어요. 데링쿠유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단지의 가장 오래된 부분이 기원전 2000년경에 히타이트인에 의해 파헤쳐졌다고 추측합니다. 히타이트는 서아시아에서 청동기 시대 최초의 주요 문명 중 하나를 형성한 인도 유럽 문명이에요. 학자들은 그들이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 도시를 건설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학자들은 기원전 1세기에 이 도시를 건설한 것이 실제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름에는 극심한 더위와 겨울에는 혹한의 추위와 같은 극한 기온 변화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지질학적으로 카파도키아 아래의 지형은 건축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바위가 부드러워 터널을 뚫기가 쉽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하에 큰 동굴을 여는 것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굴에는 동굴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데링쿠유의 동굴 바닥이 무너진 적이 없다는 점이에요. 데링쿠유의 건축업자들은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 도시는 입구를 가린 거대한 바위로 인해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약 10cm 폭의 총 15,000개가 넘는 갱도를 통해 환기가 이루어졌죠. 이렇게 해서 상층부에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었고 결국 상층부는 거주 및 수면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인상적인 미로의 아래층은 주로 창고로 사용됐어요. 하지만 와인 프레스를 위한 공간, 가축을 위한 공간, 작은 종교 건물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죠. 그들은 지하 도시를 지상 도시만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인상적인 지하에 대해 말하자면 스위스에는 스위스 알프스의 생 고타드 대상궤에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어요. 이 터무니없이 거대한 터널은 지표면 아래 2438m에 건설되었습니다. 고타드 베이스 터널은 이렇게 생겨났어요. 터널 건설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는 1947년 초에 제시되었지만 공식적인 공사는 1949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완벽한 위치를 찾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시프를 구성하는 73가지 암석의 종류는 공사를 정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암석은 화강암처럼 단단하고 어떤 암석은 사암처럼 부드러워요. 따라서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양한 접근 방식과 장비가 필요했죠. 전체적으로 약 2,800만 톤의 암석을 굴착하여 터널을 뚫어야 했습니다. 지구 깊숙한 곳까지 건설하는 데는 다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기온은 더 높아졌습니다. 자연 환기가 되지 않아 기온이 섭씨 15도까지 올라가 작업자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터널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56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작업자들은 일명 몰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터널 굴착기 4대를 사용해서 대산궤를 관통해야 했어요. 이 몰의 길이는 각각 약 426m에 달했어요. 하지만 이 기계들은 주변 지반에 대한 방해를 제한하고 매끄러운 터널 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실이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이 건물은 지상의 높이만큼이나 지하로 깊숙이 들어갔지만 오페라 하우스의 기초는 아니에요. 바로 주차장입니다. 대부분의 주차장이 4에서 5층 깊이에 불과한 반면 이 독특한 주차장은 지하 36m, 즉 12층 깊이를 관통해요. 하지만 이 주차장이 독특한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직사각형 주차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하면 결국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사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멋진 구조를 생각해내야 했어요. 먼저 그들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동굴을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 디자인을 고안해야 했어요. 그 결과 도넛 모양의 동굴, 즉 엔지니어들이 이중 나선이라고 부르는 동굴이 탄생했어요. 이 설계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엔지니어링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오페라 하우스에 딱 맞는 1000대가 넘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일부 지하 구조물은 도달하는데 최대 1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음포냉 금광은 지표면 약 4km 아래에 있어요. 겨우 몇 킬로미터인데 왜 1시간이 걸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쉬운 조건이 아니라서 약자들에겐 힘든 곳이에요. 하지만 에콰도르의 러너 밀란 루데나는 40도에 달하는 기온, 80%에 달하는 높은 습도, 잠수부가 바닷속 5m에서 느끼는 기압과 비슷한 1.4기압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우와!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그린란드에 눈과 얼굴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임박한 재앙을 암시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발밑에 심연이 펼쳐져 공포에 질려 얼어붙게 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 그 악명 높은 그린란드의 구멍이 여러분을 삼켜버렸을 거예요. 20세기 중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그룹의 지질학자들이 레이더로 그린란드의 히야타와 빙하 표면을 스캔하던 중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이 300m, 폭 31km가 넘는 거대한 구덩이였습니다. 워싱턴 DC나 파리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크기였어요. 연구원들은 한참 동안 레이더를 바라보며 머리를 긁적인 끝에 무엇이 그렇게 큰 구멍을 만들었는지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침식작용이었을까요? 활화산? 소행성 충돌? 거대한 모래벌레? 벌레를 생각한 건 좀 지나쳤을지도 모르지만 이 고대 빙하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번 경우는 한 가지 미스테리가 다른 미스테리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각에서 가장 풍부한 광물 중 하나인 석영이라는 매우 흔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것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잠시 우회해서 영 드라이아스 사건이라는 꽤 기괴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과거가 어땠는지 알아보려면 12,900년에서 11,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기간 동안 지구는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훨씬 더 추워졌어요. 이제 북반구의 이상한 기후변화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대서양의 해류 변화와 관련된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어떤 가설은 거대한 무언가가 대기 중으로 먼지를 걷어차고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인기 있고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가설은 화산 폭발과 소행성 충돌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현대 독일 영토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우주물체가 지구를 강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그린란드에서 발견한 구멍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나사의 아이스 브릿지 프로그램과 독일의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가 이 구멍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마침내 영 드라이아스 사건의 원인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인상적인 구덩이를 만들고 북반구 전역의 기온을 떨어뜨린 것이 정말 소행성 때문이었을까요?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연구진은 석영이 필요했습니다. 순수한 형태의 석영은 실리콘, 산소, 사면체가 서로 맞물려서 만들어지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효율적이고 너무 예뻐요. 이 육면 프리즘 결정을 보세요.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구성 성분이 아주 흔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암석에서 석영을 찾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큰 암석이 침식되어 작은 석영 모래 조각을 밀어내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신비한 구덩이를 탐사하던 과학자들은 빙하 아래에서 씻겨 내려온 석영 모래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구덩이 밑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구덩이 맨 밑에 있는 바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던 중 끔찍한 재앙의 흔적이 있는 석영 알갱이를 발견했는데, 그 알갱이에는 PDF가 온통 붙어 있었습니다. 문서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PDF는 평면 변형 기능의 약자로 수정 표면에 새겨진 선처럼 보여요. 이 선은 여러분이 쇼크 쿼츠를 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선은 내부 결정이 정렬해서 밀려날 때 엄청난 압력을 받아 형성돼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쇼크 쿼츠는 엄청난 충격이나 무서운 폭발과 같은 강력한 힘의 영향 하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히야와타 빙하 아래에서 충격에 약한 석영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 구멍이 거대한 물체가 불시착했을 때 생긴 거대한 충돌 분화구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화구의 크기로 보아 이 우주물체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타워 높이의 2배인 1.6km가 조금 넘는 크기였을 거예요. 그 정도 크기의 운석이 하늘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는 태양보다 3배는 밝았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지구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암석이 기화되고 파편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을 겁니다. 하늘은 먼지로 가득 차 태양을 어둡게 하고 지구 전체의 기온을 떨어뜨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기온이 낮아졌다는 마지막 부분은 연구원들을 매우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충격이 영 드라이아스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죠. 이 아이디어를 증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시 석영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더 면밀히 조사해서 그 영향을 날짜로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히아와타 분화구는 12,000년이 아니라 5,800만 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으로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분화구는 영 드라이아스 할랭기를 설명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석영을 중심으로 전개돼요. 다른 과학자들은 최근 미국 동부 전역에서 쇼크 쿼츠의 퇴적물을 더 발견했어요. 이 석영은 영 드라이아스기 바로 이전의 퇴적물에 숨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지역 주변에는 분화구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석영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강력한 폭발의 증거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충돌 가설이 여전히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충돌이 아니라 공중 폭발일 수도 있어요. 거대한 혜성이 약 12,000년 전에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부서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파편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폭발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북미 대륙 전체에 재앙적인 대량 연소를 일으켜 기후를 엉망으로 만들어 영 드라이아스기가 촉발되었을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가설에 대한 추가 증거를 찾으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린란드에서 더 이상 탐구해야 할 신기한 현상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매혹적인 구멍들을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괴물보다는 확실히 작네요. 물린이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지표면의 녹은 물을 그린란드 빙상 밑바닥까지 운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 몇 가지 놀라움도 준비했습니다. 물린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밝혀졌어요. 관측과 직접 탐사를 기반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거대한 것이 바다로 미끄러지는 속도뿐만 아니라 빙상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원들은 물린 내부의 수심과 압력이 증가하면 빙상 바닥에 윤활유를 발라 얼음 조각이 녹은 물의 얇은 막 위에서 더 쉽게 미끄러지는 것처럼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까지 우리는 물린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와 얼마나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물린이 거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연구팀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그린란드 빙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로프와 등반 장비를 사용해서 수면과 거의 맞닿은 두 개의 물린으로 약 100m를 내려갔습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위협적이라고 묘사했어요. 등이 가장자리 너머로 떨어지고 푸른빛을 띠는 얼음이 내려와 검은색으로 흐려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가끔씩 들리는 것은 얼음 부서지는 소리뿐입니다. 극도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